숫자가 집계 중입니다. 이란 전역에서 3,000건 이상의 공격과 43척 군함 파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란 전역의 발사기지가 무력화된 이후 드론 공격이 83%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소식은 미국이 이란의 비밀 벙커를 완전히 파괴했다는 점입니다. 이란은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그 환상은 깨졌습니다. 벙커들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은 막을 수 없는 벙커버스터를 사용해 이란의 지하 동굴을 지도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미국의 전술은 단순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벙커 제거로 이란의 반격 능력이 무너집니다. B-2 스피리스테스 폭격기를 주축으로 한 다양한 폭격기를 활용해 미국은 이란의 거대한 미사일 기지를 파괴했고, 이란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란이 수년간 건설한 지하 저장소와 발사기지는 결국 엄청난 약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계속 시청하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앞서 중앙사령부 사령관 브래드 쿠퍼 제독의 발언을 통해 미국이 이란 비밀 벙커를 얼마나 파괴적으로 공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쿠퍼 제독은 3월 5일 지난 1시간 동안 미군 폭격기 2대가 2,000파운드 관통 폭탄 수십 발을 깊이 매설된 탄도미사일 발사대에 투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명령을 따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의 모든 미사일 능력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임무를 주셨다며 이란의 탄도미사일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거나 평평하게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들의 자산이나 재건 능력만 파괴하지 않고 전체 군사 교리를 체계적으로 무너뜨립니다. 이란은 3월 1일 기준으로 이스라엘 방위군이 약 2,500기로 추정한 대규모 탄도미사일 비축량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틀렸습니다. 이란은 미사일과 발사기지를 잃고 있으며 쿠퍼의 발언에 따르면 제조 능력도 곧 사라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이 사용한 강력한 벙커버스터 폭탄 덕분입니다. 이 폭탄은 이란 미사일 도시 깊숙이 침투해 유용한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이제 폭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쿠퍼는 폭탄의 무게와 이란의 미사일 기지를 깊숙이 관통해 무력화시키는 데 사용된다는 사실 외에는 폭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정보로 볼 때 해당 폭탄이 블루 1091 확률이 높고 이란 비밀 벙커를 겨냥해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GBU-31 합동 직접 공격 탄약이 장착된 후 이 탄약은 GPS 유도 폭탄 키트로 기존의 무유도 폭탄을 정밀 무기로 변환시켜줍니다. 이 특정 구성은 미국 폭격기가 최대 15마일 거리에서 이란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게 해주며, 스텔스 능력이 없는 폭격기들도 탄두를 투하한 뒤 이란 방공망의 잔해가 반응하기 전에 도망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블루 109 자체에 대해 말하자면 이 폭탄은 쿠퍼가 말한 대로 약 2,000파운드의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특수 설계된 강철합금 케이스로 제작되어 견고한 표적을 관통하고 파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내부에 도달하면 폭탄은 고폭 파편 탄두를 터뜨려 경로상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큰 크레이터를 만들어냅니다. 추가 공격을 위해 더 많은 블루 109를 사용하거나 폭탄이 충분히 깊이 관통했다면 다른 탄약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미 파괴적인 폭발이었던 것을 지하 미사일 기지의 완전한 파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폭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2025년 2월 7일 워존은 GB-31에 장착된 블루 109 탄두가 사용되어 당시 헤즈볼라의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와 그의 여러 간부들을 사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습을 감행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지도자들이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조율하기 위해 사용하던 지하 벙커를 확인했습니다. 나스랄라 제거에는 단 한 발의 블루 109가 즉시 관통하며 충분했습니다. OS인트 디펜더 X 계정이 공유한 공습 영상에서는 폭탄이 폭발 전 효율적으로 관통해 근처 민간인들이 실제로 살아남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미국이 이란 비밀 벙커에 퍼부은 무기로 수가 너무 많아 벙커들이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해낼 수 있었을까요? 이란이 만든 미사일 도시에는 미친 듯한 치명적인 결함이 내재되어 있어서 미국이 이런 규모로 공격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결함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 전에 미사일 도시라는 개념을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은 이란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이란 정권이 위협을 받을 경우 적을 미사일 공격으로 압도하겠다는 국가 전략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란 정권은 미사일 도시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이란 정권은 미사일 도시에 자신감을 보여 아무도 손댈 수 없다는 과신으로 그 시설 중 하나를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재단은 2025년 3월에 이에 대해 보도했는데, 이는 미국이 이란에게 비밀 지하 시설에 대해 자만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생각인지 보여주기 불과 1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란이 네 번째로 공개한 영상은 하즈카셈, 가데르 H 등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보관 방식을 보여줬습니다. 이 미사일 사거리는 약 1000마일입니다. 지상 공격용 순항 미사일도 공개되었고, 이란이 대규모 미사일 비축분의 운송과 저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지하에 구축한 방대한 터널 네트워크도 함께 보여줬습니다. 이란의 힘과시였지만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 결과였습니다. 이란이 전 세계의 비밀 지하 시설을 과시할 때 결코 깨닫지 못했던 것은 실제로는 자국 군사교리 전체에서 가장 큰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3월 5일 이란이 어디서 잘못됐는지에 대한 분석에서 이 벙커들의 건설에 수십 년의 노력이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약 일주일 동안 이어지면서 이 벙커들이 이란 정권이 생각했던 승리의 열쇠가 아니었고 어쩌면 애초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정보기관은 비밀 벙커 위치를 쉽게 파악했습니다. 결국 인적이 드문 곳으로 연결되는 도로 건설을 숨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위성사진은 미사일과 인원이 이 벙커를 오가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 자체로 결함이었지만 곧 우리가 밝힐 치명적인 결함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이란의 적들이 지켜보고 기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취약점이 드러났고 때가 되자 엄청난 관통력을 자랑하는 공격이 감행되어 이란이 그토록 자랑하던 미사일 도시들은 전쟁에서 거의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투기 그리고 무장 드론들이 수십 개의 거대한 기지 상공을 선회하며 미사일을 탑재한 발사대가 사격을 위해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형 폭격기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해당 지역에 폭탄을 투하해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에 있던 이란 무기들이 사실상 매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방공망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벙커들 자체는 죽음의 함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입구와 출구는 미군의 벙커 파괴 폭탄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2000파운드짜리 블루 109 폭탄은 미사일 도시 깊숙이까지 관통할 정도로 강력하지는 않지만 이 지하 벙커로 이어지는 터널을 붕괴시키기에는 충분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 지표면과 어느 정도 가까이 있어야 하는 미사일 발사장을 파괴하기에도 충분히 강력합니다. 이란은 지하 벙커를 드나들 수 있는 비밀 통로가 있어야만 벙커가 쓸모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통로들은 비밀이 아닙니다. 미국은 벙커버스터 폭탄을 사용해 이 통로들을 차단했고 그 결과 이란 군인들과 미사일들은 이란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던 지하 도시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미국이 초래한 피해 규모는 이미 위성사진을 통해 드러나고 있으며 이 사진들은 주요 언론 매체를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3월 3일 뉴욕타임즈는 이란의 여러 벙커와 주요 미사일 기지의 전후 사진을 공개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들 중 하나인 이스파한 근처의 기지는 3월 3일까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칸가바르에서는 3월 2일까지 지하시설의 입구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케르만샤에서는 3월 2일까지 지상 건물들이 파괴되었고 그날 촬영된 사진에는 미사일 도시로 통하는 터널 입구 바로 옆에 명확한 크레이터가 드러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관통탄이 땅에 꽂히며 터널을 붕괴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이란에서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치명적인 결함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결함은 이란의 마스터 플랜을 예측 가능한 약점으로 만들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우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런 인사이트를 더 원하신다면 꼭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세요. 저희는 매주 이렇게 분석해드립니다. 이제 치명적인 결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이 실수로 인해 미국은 벙커버스터를 거침없이 사용해 이란의 전쟁 전략 전체를 무력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이란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미사일 도시들은 이란의 미사일 전략에서 모든 기동성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샘 레어는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소의 연구원인데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전에는 이동이 가능하고 찾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이동할 수 없어 공격하기 쉬워졌다고 레어는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각각 수백 개에 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전투에 필요한 발사대를 갖춘 이란의 미사일 도시들이 이제 미국에게는 손쉬운 표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하 벙커들의 위치가 드러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작전을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그 위치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 명확해지면 이란은 더 이상 선택지가 없게 됩니다. 미국이 가하는 공격을 그저 앉아서 받아들이는 것 외에 이란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미국은 이란이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알고 이 시설들의 벙커버스터 폭탄을 계속 투하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투기들이 순찰 중이어서 이란은 발사대를 도시 밖으로 옮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너지지 않은 출입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되면 곧 폭탄이 떨어질 것입니다. 위성의 지속적인 감시와 촬영 때문에 이란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국민과 미사일을 승리의 열쇠로 여긴 그 시설 안에 숨기는 것뿐입니다. 이란은 미사일 도시에서 포화 공격을 감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퍼붓는 끊임없는 폭격에 맞서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이 치명적인 결전 때문에 미국은 전 미육군 미사일 전문가 콜린 데이비드가 설명한 것처럼 파도식 공격 전략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이 공격은 동시에 두세 목표를 파괴하는 파도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데이비드는 반복적인 공격으로 기지들이 지상 구조물과 발사대를 잃어 효율성을 상실한다고 말합니다. 이란의 비밀 벙커는 이동 불가합니다. 그리고 그 벙커들은 이란이 예상한 만큼 비밀스럽지 않습니다. 미국의 계속된 공격으로 터널, 건물, 미사일 발사장이 반복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란의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전쟁 시작 2주도 안 돼 미국은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이는 미국이 이란의 비밀 미사일 벙커만 체계적으로 파괴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또한 이란의 전체 방공망을 해체하여 폭격기와 전투기가 사실상 아무런 방해 없이 이란 영공을 비행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방부 참모총장 아이엘 자미르 중장은 이란의 방공 시스템 중 약 80%가 작전 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내부로 더욱 깊숙이 침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란 수도 테헤란은 연합군의 어떤 공격에도 취약해졌습니다. 이미 큰 피해를 입은 미사일 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이미 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격이 앞으로 몰려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공격을 견뎌낸 이란의 벙커들도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언제든 공격할 수 있고 이란은 고립된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가 운 좋게 몇 발 맞추길 바랄 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의 방공 시스템 상실이 비밀 벙커들에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미국의 느린 정찰기가 미사일 공격 걱정 없이 이란 상공 대부분을 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찰 활동을 통해 미국은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있을 공격에서 이란의 미사일 기지를 더 많이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소위 안전하다고 불렸던 벙커들은 이제 산산조각이 났고 미국이 언제 어디서든 투하할 수 있는 2000파운드짜리 관통폭탄의 연이은 공격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란의 미사일로 목표 지점을 집중 타격하려는 계획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란 발사대를 생각해보세요. 미사일 도시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발사대들은 직접 파괴되거나 이란이 보호를 위해 만든 거대한 터널에 갇혀서 쓸모없게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공격을 시작한 첫 24시간 안에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 약 절반이 무력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이란은 상황을 파악할 새도 없이 미국에게 전력의 절반을 빼앗겼는데 이는 이란 정권이 포화 전략에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자원이었습니다. 3월 8일까지 이란 미사일 발사대 70%가 무력화됐으며 발사대를 하나씩 잃을 때마다 미국 기지나 이스라엘의 미사일 포화를 퍼부을 수 있는 이란의 능력도 깎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란의 미사일 발사는 더 제한적입니다. 곧 알게 되시겠지만 이제 이란이 시도하는 모든 미사일 발사는 엄청난 위험을 동반합니다. 이란 미사일 전략 붕괴는 3월 10일 예루살렘 포스트 기사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란은 2월 28일에 48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는 미국의 벙커버스터로 인해 대량 발사 능력을 상실한 이란이 필사적으로 쏠 수 있는 만큼 쏘아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월 9일까지 이란의 미사일 발사는 하루 40발로 2월 28일 정점 대비 92% 줄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것은 이란이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드론 발사도 비슷하게 감소했는데 하루 720대에서 60대로 줄었습니다. 이는 연쇄적인 공격으로 인해 이란 전략의 핵심이었던 발사 네트워크가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같은 매체는 2025년 여름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진 12일 전쟁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당시 이란의 미사일 발사 속도는 하루 100발에서 9일 만에 약 5발로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란의 미사일 비축량이 이란이 세계에 믿게 하고 싶었던 것만큼 방대하지 않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이란 발사대가 대부분 무력화된 상황에선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앞으로 이란의 미사일 발사는 위험합니다. 이 말은 미국과 벙커버스터 그리고 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하는 정찰기가 여전히 존재하고 활동 중임을 의미합니다. 발사가 이루어지는 즉시 미국은 공격을 가합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미사일 발사 감지 시 4분 만에 벙커버스터 폭격기로 발사장을 영구 파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란이 발사대를 다시 숨길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4분이 충분하다고 해도 미국의 공격은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사용한 모든 출구를 파괴해버릴 것이고, 이는 이란 정권이 가진 극히 제한된 선택지 중 또 하나를 빼앗는 셈이 됩니다. 이란은 미사일 발사를 위해 지하 4일로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미사일 발사가 반드시 노출된 상태에서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이를 보여줍니다. 이란도 이런 능력을 갖추려 했으며,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전국에 조잡한 4일로가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4일로는 이란이 산기슭에 판 구멍에 불과하며, 이 구멍들은 페르시아만을 향합니다. 이 사일로들은 벙커버스터 폭탄에 쉽게 파괴될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구조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이제 이란이 할 수 있는 일은 살아남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 소식이 계속 전해집니다. 미국이 폭탄을 투하할 때마다 미사일 발사대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하미사일 도시 네트워크를 만들며 자신들이 영리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란이 한 일은 거대한 움직이지 않는 표적을 만든 것뿐이었고, 이 표적들은 이란이 이 전쟁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준 단 하나의 무기를 잃을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당할 것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보내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이란의 힘에 대한 환상은 사라졌습니다. 이란 정권은 미사일 위협과 함께 붕괴 중입니다. 이는 자신을 소장으로 하는 새로운 권력축을 만들려던 그 남자에게 나쁜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란 정권과 자신의 중동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에픽 퓨리 작전이 시작되던 초기에 미국의 B-2 폭격기가 이란에 도착한 것은 사실상 이란 정권에 대한 사망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벙커, 기지, 미사일 발사 기지가 순식간에 파괴됐습니다. 이제 미국은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또 다른 훨씬 더 대규모의 B-2 폭격이 방금 이란을 강타했고,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가 이란이 남겨둔 가장 큰 목표물들 중 일부를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이란이 예상치 못한 대규모 파괴이며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미국의 B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들은 이란에 대한 초기 공격에 이어 더욱 깊숙이 이란 영토로 진입해 임무를 수행하며, 이란이 지하와 산악지대에 건설한 수십 개의 탄도미사일 기지들을 강타했습니다. 그 기지들은 2000파운드 관통폭탄을 집중 공격을 받고 있으며, 이 폭탄들은 기존의 방어시설을 파괴하고 후속 공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란의 미국에 대한 반격 능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나중에 자세히 다룰 예정인 이란의 계획된 포화 전략은 시작도 하기 전에 산산조각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B-2 폭격기와 이들이 이란의 미사일 도시로 알려진 곳을 표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들은 매우 거대하며 이란 전체 전략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엘파이스는 3월 2일 보도에서 2022년 기준 이란이 3,000기에 달하는 대규모 탄도미사일 비축량을 보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명중률에 의문이 있지만 강력한 타격력을 지닙니다. 미국에게 이 탄도미사일들을 전력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이란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미사일 도시들을 타격해야 합니다. 이 미사일 도시들은 지하 깊숙이, 때로는 500m, 즉 1640피트 이상 깊이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이를 적에게 발사하기 위한 발사시설을 보관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입니다. 이란은 미사일 도시의 효과를 이미 입증했습니다. 미국 에픽 퓨리 작전 후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미국과 B-2 폭격기가 이란 미사일 도시의 출입구를 파괴하자 이란의 미사일 공격 규모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 출입구는 이란이 발사대를 신속히 꺼내 발사한 뒤 숨길 수 있게 설계된 구조입니다. 그 전략은 이란에 효과적이지 않은 듯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미사일 발사에 몇 분 내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미사일 도시와 관련해 가진 것은 이란의 최대 위협과 최악의 취약점이 결합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이 이 숨겨진 미사일 도시들에 퍼붓고 있는 대규모 폭격은 본질적으로 그 안에 보관된 미사일과 발사대를 무덤처럼 가둬버려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매체는 이란이 공격 전 일부 발사대와 미사일을 전국에 분산시켜 대비했다고 전했지만, 이는 미사일 도시의 존재 이유를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덧붙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도시를 파괴하는 B-2 폭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이번 최신 공격으로 미사일 도시들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신 B-2 폭격기 출격 결과 이란의 전체 전략은 시작도 하기 전에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맥스 애프터버너는 새로운 B-2 폭격기 공격에 대한 보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비공군력의 우위, 장거리 임무, 스텔스 침투, 그리고 이미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약 90%나 줄여버린 정밀 타격입니다. 그 수치는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 브래드 쿠퍼 제독은 3월 6일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전쟁 첫날에 비해 90% 감소했다고 밝혔으며 2000파운드 폭탄을 탑재한 비폭격기가 그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 폭격기들이 달성한 것은 이란 전체 군사교리의 핵심인 미사일 포화 전략을 파괴한 것입니다. 이란이 약 3000개의 탄도미사일을 비축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란의 계획은 어떤 적을 상대하든 항상 드론과 함께 이 미사일들을 물결처럼 연속적으로 발사해 적을 초토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런 종류의 미사일과 폭탄 전략의 압도적인 힘이 오히려 이란을 향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 미국 B-2 폭격기가 있습니다. 이 폭격기들이 이란의 반격을 막았습니다. 이란의 전술은 포화 전술입니다. 애프터버너는 이렇게 설명하며 그래서 그들은 요격 미사일을 최대한 압도하려고 합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이 요격 미사일들은 이란 미사일이 목표에 도달해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중동 전역 미군 군함과 기지에서 발사됩니다. 어느 뭐로 보나 이 요격 미사일들은 중요하지만 미국의 비폭격기 사용으로 이란은 계획한 포화 공격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은 이란이 더 제한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값비싼 요격 미사일의 사용이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신다면 이 부분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엘마 연구교육센터에 따르면 미국이 공격하기 전 이란의 전략적 목표는 8,000기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매체는 이것이 목표 포화 능력을 만들어 이스라엘 방어 시스템을 압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란의 길을 막으려는 다른 적들에게도 쓰일 수 있습니다. 미국은 B-2 폭격기를 이용해 관통폭탄을 퍼부어 전체 교리를 완전히 소멸시켰습니다. 그리고 폭격기들이 이렇게 해냈습니다. 3월 6일 을 앞둔 72시간 동안 미국의 폭격기 부대는 테헤란 수도 인근을 포함해 이란 깊숙한 곳에 위치한 200개의 목표물을 공격했습니다. 이 부대에는 B-2 외 다른 폭격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란에 가장 깊숙이 매설되고 철저히 보호된 탄도미사일 발사대들을 향해 2000파운드 관통폭탄을 투하한 것은 바로 B-2 폭격기들이었습니다. 즉 미국은 원거리 스탠드오프 탄약 사용 이상의 다양한 행동을 해왔다는 의미입니다. B-2의 스텔스 덕분에 미국은 목표물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고 이는 이란 미사일 전력 약화에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한 약화는 블루 109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언급한 2000파운드 관통탄은 이번 두 번째 공습에서 B-2 폭격기의 주력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럴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블루 109는 미국이 이란에서 목표 달성에 충분한 성능을 제공하고 더 큰 위협은 예비로 남겨둘 수 있게 합니다. 디갈은 이 폭탄의 기본적인 사항을 다루면서 이 폭탄이 록히드 마틴에서 제조되었고 고폭력 폭발탄임을 언급합니다. 이 파펜탄두는 이란이 미사일 발사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벙커와 같은 강화된 표적을 관통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강철합금 케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폭탄 보유량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디갈에 따르면 600발 이 아랍에미리트에 판매됐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미국이 이 폭탄을 훨씬 더 많이 자체적으로 비축했을 것이라고 추정해야 하며 이로 인해 B-2 폭격기는 한 번의 공격에 수십 발을 투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B-2 폭격기는 아마도 블루 109 B 변형 탄두를 사용했을 텐데 이 탄두는 본질적으로 관통 능력을 갖춘 슬림형 마크 84입니다. 미국의 B-2 폭격기는 이 강력한 폭탄을 원거리에서 투하할 수 있는 선택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탄도는 과거에 GBU-31 유도폭탄과 GBU-24, GBU-27 레이저 유도폭탄 등과 함께 사용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번 최신 공습을 위해 표적 지정 능력 면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무기 중 하나를 B-2 폭격기에 탑재했습니다. 맥스 애프터버너는 블루 109가 GBU-31에 장착되면 흙, 암석, 철근, 콘크리트까지 관통한다고 설명합니다. 보통 4-6피트 콘크리트는 물론 흙만 있으면 지연 신관 작동 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연 신관이 작동되면 약 500파운드의 폭약이 미국 B-2 폭격기가 타격한 모든 표적을 관통하며 그로 인해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거대한 충격파가 발생합니다. 전체 터널이 붕괴되고 지하 벙커는 영원히 사라지며 미국이 제거하고자 하는 미사일과 발사대도 함께 파괴됩니다. 하지만 잠깐,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란 미사일 도시 일부가 실제로 수천 피트 지하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폭탄이 그 깊이의 극히 일부만 관통하는데
이란이 이런 도시 사용을 막을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곧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버튼을 눌러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블루백구의 성공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미국의 B-2 폭격기가 타격하는 특정 표적과 폭탄 활용 방식입니다. 미국은 이 폭탄이 미사일 도시를 파괴할 정도로 깊이 파고들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하 도시는 기본적으로 거대한 지하 터널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입구와 출구입니다. 미사일은 수천 피트 지하에서 발사될 수 없습니다. 발사되는 탑재물을 발사하기 위해 산에 설치된 문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미국은 B-2 폭격기로 미사일 도시의 입구와 출구만 타격하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아니라 출입로를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출입구가 하나씩 무너질 때마다 이란의 미사일 부대는 선택지가 줄어들고 발사할 때마다 미국이 또 다른 표적을 찾을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발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후속 조치는 애프터버너가 설명할 겁니다. 하지만 100개의 무기를 투하하면 블루백구 같은 무기로 깊이 관통해 단단한 표적도 파괴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즉, 미국의 B-2 폭격기가 더 멀리 간다는 의미입니다. 미 공군은 B-2 폭격기 탑재량이 4만 파운드라고 밝혔습니다. 블루백구의 경우 이는 20개의 폭탄에 해당하며 이 모든 폭탄을 한 목표물에 투하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이죠. 막폭탄은 앞선 폭탄 자리를 따라 더 깊이 파고듭니다. 미국은 이 방식으로 한 번의 폭탄으론 공격 불가한 지하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임무를 마친 침투탄 외에 미국 항공기가 투하할 다른 폭탄들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P-2는 구멍을 냅니다. 다른 폭격기들은 그 구멍 안에 모든 것을 파괴하며 공격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란은 미국과 그들의 P-2가 지금은 블루백구만 투하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할 겁니다.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훨씬 더 강력한 벙커버스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벙커 폭탄 중 하나를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대형 관통 폭탄입니다. MOP라고도 알려진 이 벙커버스터는 블루백구보다 15배나 크며 B-2에 탑재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재단에 따르면 MOP는 최대 200피트까지 관통할 수 있으며 목표에 도달하면 5,000파운드의 탄두가 폭발한다고 합니다. 이는 블루백구보다 10배 더 강력한 화력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블루백구처럼 여러 MOP를 한 목표에 투하해 더 깊이 관통할 수 있습니다. 애프터버너는 미국이 2025년 여름 이란의 핵시설에 이 강력한 폭탄을 투하한 이후 이란이 이미 이러한 폭탄에 매우 익숙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미국은 B-2 폭격기로 사실상 경고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고 사격들은 이란의 미사일 전략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더 강하게 타격할 수 있고 MOP라는 비장의 카드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B-2 폭격기들이 최근 공격에서 무엇을 했는지 다뤘지만 그들이 이룬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여기서 한 일은, 그리고 B-2나 F-35 같은 스텔스 항공기가 투입될 때마다 일어나는 일은 다음에 하고자 하는 작전을 위해 전장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P-2와 같은 스텔스 폭격기를 투입해서 방공 상황에 상관없이 진입하고 다른 폭격기나 전투기가 타격할 수 없는 목표물을 제거합니다. 각 공격은 이란의 전쟁 능력을 약화시켜 스텔스가 아닌 항공기도 이란 내부로 더 깊이 들어가 후속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공중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다층적인 접근 방식으로 미국이 이란의 작전 방식과 방어 능력을 통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란의 미사일 전력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만큼 그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없습니다. 애프터버너가 언급했듯이 이란 미사일이 완전히 무력화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제 이란은 발사 횟수를 줄이며 더 전략적으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3월 8일 인도타임즈가 이란이 바레인에 있는 미 해군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보도하면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며칠간 이란이 미국 미사일 방어 레이더를 타격하려 했다고 전했고, 애프터버너는 이란이 석유 정제소 등에도 타격 범위를 넓혔다고 했습니다. 이란은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B-2 폭격기 덕분에 이란이 원하는 만큼 큰 위협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세요. 이란은 적을 압도하기 위해 미사일 포화 전략을 중심으로 전체 군사 교리를 구축한 나라입니다. 미국의 B-2 폭격기 등 모든 공중 화력이 전쟁 첫 주에 이란 미사일 기지를 철저히 파괴하지 않았다면 이란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미사일을 사용해 더 많은 공격을 감행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더 많은 미사일이 명중하게 되고 특히 이스라엘 내부에서 더 많은 타격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미사일의 당연한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B 폭격기가 미사일 기지를 초토화시켰고 남아있는 기지들도 사용 즉시 표적이 되므로 이란은 제한된 공격만 감행해야 합니다. 애프터버너는 이란이 신속발사 전략으로 전환했다고 전합니다. 이 전략은 발사대를 노출된 곳으로 이동해 미사일을 빠르게 쏜 뒤 보복 전에 발사대를 다시 은폐하려는 방식입니다. 미사일 발사가 미국 통합 레이더에 포착되면 미국이 즉시 강력히 반격할 수 있어 필사적으로라고 표현합니다. 트럼프에 따르면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이란 발사대를 사용 후 4분 내에 타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란이 발사대를 안전하게 옮길 시간이 거의 없다는 뜻이며 이는 이란의 모든 미사일 발사대와 사용된 위치가 모두 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조금씩 이란의 남은 미사일 전력은 차단됩니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은 B-2 폭격기가 이란 깊숙이 안전하게 공격할 수 있게 되어 미국이 이란 미사일 제조 능력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란이 더 많은 미사일을 만들려던 모든 계획은 강제로 중단되었고 이는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점점 줄어드는 미사일 비축분을 소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유대인 국가안보연구소는 3월 5일 이란이 미사일 발사대의 75%와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최대 52% 그리고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73%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3월 6일 미국이 최신 B-2 폭격기 배치 소식 이전의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쟁 철학 전체가 체계적으로 파괴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B-2가 수행하는 모든 심층 타격은 이란의 미사일을 더 많이 차단할 뿐만 아니라 다른 미군 항공기들이 공격을 수행하는데 더 안전하게 만듭니다. 이란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했기 때문에 공격을 더 전략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각각의 공격에는 미국의 보복이라는 엄청난 위험이 따릅니다. 그리고 보복에 대해 애프터버너는 결국 미국이 이란의 보복 능력을 고갈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란은 여전히 미사일을 쏘지만 B-2 폭격기와 정밀 관통 폭탄이 발사대와 미사일 기지를 무력화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미사일을 발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미사일 생산 수단에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작전 범위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란 군사 능력이 대부분 무력화된 뒤 이제 석유 시설이 공격 대상에 올랐었습니다. 3월 8일 알자지라는 테헤란과 알보주에 있는 4곳의 석유 저장 시설과 1곳의 석유 생산 이송센터에 대한 공격으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2단계 공격에서 P-2 폭격기로 이란의 미사일 발사 능력을 무력화한 후 이제 3단계로 넘어가 이란의 무너져가는 전쟁 기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실제 연료를 제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체계적인 파괴입니다. 이란은 이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P-2 폭격기가 그 해답을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평선 너머에는 다른 B-2 폭격기들이 란에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물들을 정밀 타격하기 위해 접근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2주차에 접어들면서 영국이 마침내 미국에게 자국 기지, 특히 RAF 페어포드와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 사용을 허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는 인도양에 위치해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미 B-1B 폭격기들이 RAF 페어포드에 도착했고 곧 P-2와 P-52 폭격기들도 뒤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가 활용되면서 모든 폭격기들이 이란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기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연료를 보급하고 무기를 재보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란은 지금까지 임무 수행을 위해 30시간 넘게 왕복 비행한 B-2 폭격기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곧 비행 시간이 대폭 단축되어 이란에 대한 B-2 폭격기의 공격이 훨씬 빠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란의 무력화된 방공망은 곧 있을 B 폭격기 공격에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을 것이고 이란 공군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이미 미 공군보다 훨씬 약한 이란 공군은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이고 남아있는 소수의 항공기들마저도 미국이 공중전을 영원히 바꿔놓은 그 미사일을 자신들에게 사용할 가능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격추는 원래 불가능했어야 했습니다. 미국은 하이마스 발사기를 사용해 원래는 불가능했던 일을 해냈고 이란 해군은 이 역사적인 타격의 모든 위력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것은 이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보내는 신호로 미군이 다른 어떤 군대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방금 우리가 목격한 것은 미국이 원래는 고정된 목표물만 타격할 수 있는 발사기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로 이란 함정을 격침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해상전투 방식을 영구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워존 3월 10일 보도에서 미국이 고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과 장거리 아타캄스 미사일을 이란에 맞서 사용해왔다고 자세히 전했습니다. 이것만으론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하이마스는 이란과의 전투에서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이란 정권엔 미국이 타격할 고정 지상 목표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타캄스는 그런 목표물을 타격하기에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말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역사적인 돌파구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이마스가 이란을 향해 발사하는 또 다른 종류의 미사일, 즉 정밀 타격 미사일 또는 프리즘 때문입니다. 최신 미사일이 이란에 처음 사용됐고 미국이 대한 버전을 개발했는지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왜일까요? 잠시 후 미국의 역사적 공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리즘과 이 미사일이 미국이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가능하게 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프리즘은 회사에서 차세대 정밀 타격 지대지 무기 체계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프리즘이 해군 자산을 상대로 사용하는 무기가 아닌 단거리 탄도미사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프리즘은 하나의 포드에 두 발이 들어가며 하이마스에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는 60km에서 499km, 즉 37.2마일에서 310마일까지 다양하며 비감흥성 탄약 또는 IM 에너지 탄두를 탑재합니다. 이 점이 주목할 만한 이유는 IM 탄두가 안전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사일 자체가 제공하는 자극 외에는 어떤 외부 자극도 탄두를 폭발시키지 않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게 개념입니다. 이란은 IM 에너지 탄두가 제대로 작동하면 선박을 침몰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걸 빠르게 배웠습니다. 디펜스 포스트에 따르면 프리즘은 미국이 이미 현장에 배치한 하이마스와 같은 이동식 지상 발사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시간에 민감한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미국이 이란 주변에 많은 기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하이마스 시스템이 이 기지들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도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816kg, 약 1800파운드 미사일만 필요한 곳에 옮기면 됐고, 그러면 이란이 이 탄도미사일의 표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하이마스 발사대를 이용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다는 증거는 이미 많이 나와 있으며 이 발사대를 이용해 프리즘 미사일도 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X의 비공개 장소에서 여러 발의 프리즘 미사일을 발사하는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그 증거를 직접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사상 최초로 장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인 프리즘이 에피퓨리 작전 중 전투에서 사용되었으며 이는 비교할 수 없는 심층 타격 능력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의 발사 장면을 보여준 것 외에는 추가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인텔옵저버라는 또 다른 X 계정은 바레인에서 프리즘 미사일을 발사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미국이 최소한 한 곳에서 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레인은 우연히도 이란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점은 그 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발사된 모든 미사일은 반드시 페르시아만을 건너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본 바로는 페르시아만을 건너는 일 자체가 아예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란 본토 대신 선박을 새로운 탄도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이것이 프리즘이 처음 사용된 불가능해 보였던 업적이며 TWZ가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 매체는 미 공군 합참의장 댄 케인이 에픽 작전 첫 10일에 대해 언급한 발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습니다. 퓨리 작전에서는 미국이 포병, 전투기, 폭격기, 해상 발사 미사일을 조합해 이란의 선박 50척을 격침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포병이 언급됐다는 점입니다. TWZ가 의미를 묻자 익명의 미국 관리는 포병이란 이란 해군 함정에 하이마스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이마스는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TWZ에 따르면 하이마스에서 발사되는 에테커메스는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또한 에테커메스는 움직이는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변형이 없어 정박 중인 선박에만 사용된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미국이 어태컴스로 정박 선박을 타격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어태컴스의 사거리가 프리즘보다 짧아 어렵게 만듭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알 수 있듯 하이마스는 움직이는 표적 타격에 그리 뛰어나지 않습니다. 마리나 미론 박사는 런던 킹스 칼리지의 전쟁 전문가로 2022년에 우크라이나가 하이마스 발사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 BBC와 인터뷰할 때 설명했습니다. 마리나 미론 박사는 하이마스는 정확한 좌표의 고정 표적엔 매우 정확하지만 움직이는 표적엔 효과적이지 않아 미리 밀어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케인 본인도 이란의 선박에 대포가 사용되었다고 말했으며 TWZ와 인터뷰한 관계자 역시 이 대포가 하이마스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이 전함에 대한 탄도미사일 격추에 처음 성공했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어떻게 했느냐입니다. 프리즘 이야기에 반전이 있는데 이것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오컴의 면도날을 적용해 가장 단순한 설명이 정답이라고 가정합시다. 미국이 하이마스와 표준형 프리즘으로 정박 중인 고정함선을 공격했다는 것이 탄도미사일 격추에 대한 가장 단순한 설명입니다. 미국은 예전에도 이런 방식을 쓴 적이 있습니다. 3월 2일 TWZ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주요 해군기지를 공격해 불길을 휩싸이게 하고 이란 호위함 최소 한 척을 격침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며칠 전 같은 매체는 미국이 정박 중이던 이란의 알반드급 호위함을 공격했다고 보도했으며 위성 사진에는 이란 남동부의 코나락에서 해당 함정이 불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코나락은 오만만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함정들을 공격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인은 없었고 케인이 의해 언급한 포격이 아니라 미국의 공군력에 의해 타격을 받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사거리입니다. 확인된 하이마스와 프리즘 발사가 이루어진 유일한 장소가 바레인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바레인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TWZ는 바레인과 이란 사이에 페르시아만 최단 거리가 약 120마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에테크머스와 프리즘은 모두 그 거리를 커버하지만 이란 일부만 사정거리 안에 들어갑니다. 항구에 정박한 선박을 타격할 때 미국은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반다르크 항구와 아살로야 항구만 사정거리 안에 있습니다. 이란이 이 항구에 군함을 배치했다면 미국이 탄도미사일로 해당 함정을 무력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방금 세계 최초로 해낸 일의 가장 간단한 설명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미국이 하이마스와 프리즘 탄도미사일로 이동 중인 이란 군함을 격침시켰을 경우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곧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더 깊이 파헤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서 앞으로도 영상을 놓치지 않을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이 높았던 이야기에서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미국이 탄도미사일로 움직이는 선박을 어떻게 타격했을까요? 이런 일은 최상의 조건에서도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이 움직이는 선박을 표준 프리즘으로 명중시키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방금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이 빨라도 목표까지 수백 마일을 이동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타격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박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표적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 표적을 끝없이 펼쳐진 바다에 던지면 더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미사일 도착 시 선박 위치와 이동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전입니다. 일반 탄도미사일로 반드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하이마스 발사 미사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표준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란의 군함 중 하나를 타격하는 데 사용된 프리즘의 버전은 미국이 오랫동안 개발해온 것으로 보이는 특수 대함 버전일 수 있습니다. 이 개발의 증거는 2024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해 6월 네이벌 뉴스는 미국이 최초로 대함 탄도미사일 격침 훈련인 싱크-X를 완료했다고 보도했으며 이 훈련에서 프리즘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훈련에서 미국은 자율 다영역 발사기 중 하나와 프리즘 미사일 2발을 사용해 퇴역한 이동 중인 선박을 타격했습니다. 이 훈련은 발리언트 쉴드라는 훈련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훈련은 두 시스템 모두 미국 본토 밖에서 처음 사용된 사례로 그 자체로도 최초였지만 프리즘이 실제로 명중시켰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전에는 탄도미사일을 사용해 싱크-X를 완수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프리즘이 미국이 거의 2년 후 이란 주변 해역에서 비슷한 위협을 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TWZ는 미국이 인크레먼트 2로 알려진 추가 시커가 탑재된 프리즘의 버전을 개발해왔다는 증거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리즘을 활용한 성공적인 싱크-X가 열리기 6달 전인 2024년 1월에 이미 개발 중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TWZ는 당시 미국이 2023년에 프리즘 인크레멘트 2의 개발을 가능하게 한 프로젝트의 완료를 환영했으며 성공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이 새로운 기술의 구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4년 여름 프리즘을 사용해 선박을 침몰시킨 것은 인크리먼트 2 기술이 결실을 맺은 첫 번째 사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미국은 이란에서 프리즘을 사용하지만 예상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TWZ가 말했듯 이 문제엔 여전히 많은 미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육군이 최소한 제한적으로라도 인크리먼트, 이 프리즘을 배치하기 시작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육군은 2023년 새로운 시커 시스템의 비행 초기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크리먼트 1 미사일이 인크리먼트 2로 쉽게 전환될 수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미국이 인크리먼트 1 프리즘을 정박선박에 발사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확실한 점은 미국이 하이마스로 이란 선박 최소 한 척을 격침시켰고, 이는 높은 확률로 탄도미사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선박의 이동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의 세계 최초 타격 사례로 미국이 이란 군함을 격침시킬 선택지가 예상보다 많음을 이란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번 타격이 중요한 이유로 이어집니다. 미국이 이전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해냈다는 점을 넘어서 이 타격이 의미하는 것은 미국이 이란 해군을 무력화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것이 작전 에피퓨리 초기의 주요 목표인 이유는 이란 해군이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미국 해군력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함으로써 지렛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좁은 해상수로는 이란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전 세계 해상 석유와 가스의 약 20%가 매년 이곳을 통과합니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석유만 해도 하루 2천만 배럴에 달하며 호르무즈 해협은 액화 천연가스를 실은 초저온 탱커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무역로라고 덧붙였습니다. 더 나쁜 점은 이 특정 해협은 말라카 해협과 같은 다른 주요 해상로와 달리 쉽게 우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석유와 가스의 막대한 양이 이곳이 핵심적인 길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영향력은 이란이 제대로 된 해군을 보유하고 있을 때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미국이 지금 이란으로부터 빼앗으려는 것입니다. K는 미국이 이미 약 50척의 이란 해군 자산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으며, 여기에는 미국이 탄도미사일로 타격했을 가능성이 높은 선박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란 정권이 엄밀히 말해 2개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슬람공화국 이란 해군은 다른 나라들이 보유한 해군과 매우 유사하며, 이는 이 해군이 재래식 군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해군이 있는데, 이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운영하며 더 작고 빠른 보트를 사용해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수로를 순찰합니다. 이 보트들은 이란이 해협 사용을 저지하기 위한 기습 공격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이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란 선박에 대한 모든 공격은 어느 해군 소속이든 호르무즈 해협의 석유와 가스 흐름을 유지하는 데 있어 큰 성과입니다. 해협 자유통행은 아직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퀀텀 스트래티지스의 데이비드 로슈와 같은 전문가들은 해협이 3월 말쯤 완전히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선박 공격이 성공할 때마다 그 시한이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미국도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려는 이란 선박들을 공격해왔으며, 이로 인해 이런 유형의 선박 16척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선박들이 성공했다면 소해함을 투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탄도미사일로 선박을 공격할 수 있다는 소식은 해전에서 명백히 밀리고 있는 이란에 또 다른 골칫거리를 안겨줍니다. 미국이 탄도미사일을 사용해 선박을 격침시키는 것이 더 넓은 차원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이유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TW 셰브가 지적했듯이 미군은 한동안 대함 탄도미사일 경쟁에서 따라잡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전국은 이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으며, 그 결과 이론적으로 선박을 타격할 수 있는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인 KD-21과 같은 무기들이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론적으로입니다. 중국은 수십 년간 대규모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현대화된 군대도 실전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대함 탄도미사일 공격을 통해 한 일은 이론과 추측을 완전히 없애버린 것입니다. 미국은 함선 타격이 가능한 프리즘 변형을 보유함을 입증했습니다. 정박 중이든 해상에 있든 실제 전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미국은 뒤따라가던 위치에서 이 분야의 세계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공격을 실제로 성공한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란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국과 충돌할 수 있는 모든 국가에 대한 신호라고 TWS는 설명합니다. 프리즘은 태평양에서 중국과의 미래의 고강도 전투를 논할 때 특히 중요한 새로운 능력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이 매체는 프리즘이 아타컴스에 비해 사거리가 더 길다는 점만으로도 중요하다고 말하며, 그 추가 사거리가 육상과 해상 표적을 타격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프리즘이 단순히 실전 배치된 것뿐만 아니라 첫 번째 진정한 전투 시험을 경험했고 그 모든 시험을 훌륭하게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이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이란 본토 표적에 발사한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하지만 TWZ가 K인이 미국이
포병으로 이란 해군 자산을 제거했다고 할 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프리즘은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들에게 더 입증된 위협이 된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탄도미사일로 함선을 격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이란뿐 아니라 향후 다른 분쟁에서도 매우 중요한 능력을 갖추게 해줍니다. 중국은 이 새로운 능력에 대해 특히 우려해야 하며 막대한 투자를 통해 건조한 항공모함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푸젠급 항공모함은 진보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1970년대에 건조된 미국 군함에 의해 격침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푸젠급 항공모함에 발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이 가진 유일한 지렛대를 방금 사용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은 이란 정권의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그 카드를 치명적인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란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세 척의 대형 선박이 공격당했고 이란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에서 부린 오만함에 대한 보복은 즉각적이고 잔혹했습니다. 이란의 공격부터 다루고 복수는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3월 11일 가디언지는 세 척의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 안팎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선박들 중 하나인 태국에 등록된 마유리 누리는 정체불명의 발사체 2발에 맞아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이란이 아랍에미리트의 한 항구로 출발한 직후 벌크선에 공격을 가해 선박이 불길에 휩싸였다는 점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만 동쪽 약 11일 해리 지점에서 발생한 이번 공격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상업 선박을 공격하던 중 나흘간의 소강 상태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마유리 누리호 선원들은 공격 후 선박에서 대피해야 했습니다. 현재 인명피해는 없는 듯합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오만 해군이 20명의 선원들을 즉시 대피시켰으며 3명은 나중에 구조를 기다리며 사고 선박의 최소 인원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 공격 후 해협 안팎에서 정체불명 발사체가 선박을 공격하며 추가 소규모 공격이 이어진 듯합니다. 일본 컨테이너선 원 메제스티는 아랍에미리트의 라스알카이마에서 북서쪽으로 약 45km, 즉 28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발사체에 피격당했습니다. 이 공격은 마요리 누리호에 대한 공격보다 피해가 훨씬 적었으며 일본 선박은 수면 위쪽에 경미한 손상만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상선을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실행에 옮길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신호입니다. 또 다른 벌크선인 스타 그위네스호는 마셜제도 국기를 달고 있었으며 두바이 북서쪽 약 50km, 즉 30마일 지점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선박이 정박 중 선창구역 선체가 손상됐으나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란의 전시 전략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가진 유일한 지렛대로 이게 그 나라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3번의 공격은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 발생한 최소 11건 이상의 공격에 추가됩니다. 이란은 공격 목표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란 군사지휘부 잔존 세력 대변인인 이브라힘 졸파카리는 석유 가격은 지역 안보에 달려있는데 당신들이 불안정을 초래했으니 배럴당 200달러를 각오하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유가가 한때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았지만 이란 전쟁이 조만간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90달러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끝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맥스 애프터버너가 해협 사건 평가에서 언급했듯이 이란이 민간 유조선을 공격한 데는 다른 동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보복임이 분명하다고 맥스 애프터버너는 말합니다.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사실상 이란 정권의 제2 군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복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들이 미군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 대규모 폭격을 중단하도록 설득할 유일한 수단에 더 의존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전략은 2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로 이어지며 두 경우 모두 이란 정권 잔존 세력에 이익이 됩니다. 2가지 중에서 미국과 이란 모두에게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이러한 공격이 평화 협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해상 석유의 약 20%가 매년 통과하는 해협을 사실상 봉쇄함으로써 발생하는 압박을 미국이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나리오는 혼란이 계속되어 상업 선박들이 해협을 완전히 피하게 되고 목적지까지 훨씬 더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경로를 이용해야 하면서 이란이 주장하는 대로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유일한 지렛대인 이유입니다. 포브스는 3번의 공격이 있기 불과 며칠 전인 3월 9일 기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란의 전략을 그 나라의 진정한 핵 옵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포브스는 미국이 미완성 핵무기 프로그램을 걱정할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진짜 우려는, 그리고 이란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오랜 기간 동안 통과할 수 없게 만들어 전략적 지렛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란은 실제로 그것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좁은 지점에서 약 21마일 정도입니다. 넓게 느껴질 수 있지만 포브스는 유조선 교통이 해협 전체에 퍼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해협을 지나는 선박이 어디든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대략적으로 항로로 나뉘어 있는데 들어가는 항로와 나오는 항로가 각각 약 2마일 너비이며 이 두 항로는 2마일의 완충지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좁은 21마일의 병목 지점, 이 단지 6마일로 더 좁아지게 되고 이 구간은 이란의 고속정이 순찰하고 드론이 공격할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3월 11일 세 차례 공격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미국도 이에 대해 입장이 있습니다. 이란의 상선 공격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고 미국이 가한 보복은 빠르고 격렬했으며 이란군 지휘부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때마다 강력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잔인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보복이 있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3월 10일 그는 트루스 소셜에서 이란 정권의 호르무즈 해협을 상선들의 죽음의 함정으로 만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의 두 번째 전략인 기뢰 설치에 집중하며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런 보고를 받지 않았지만 우리는 즉시 그것들을 제거하길 원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기뢰가 설치되고 즉시 제거되지 않는다면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결과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란 정권에 대해 만약 이란이 기뢰를 철수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공격을 중단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의 거대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당근도 제시했습니다. 이란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이러한 반항은 나라에 큰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버튼을 누르기에 완벽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결국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기뢰로 상업 선박을 격침시키지는 못했지만 샤이드와 같은 공중 드론 등 발사체를 사용해 상업 선박을 공격했습니다. 트럼프의 말처럼 미국은 이란 군사 정권을 휘청이게 할 만큼 처벌했습니다. 어떻게요? 미국은 이란의 기르부서람 16척과 여러 해군 함정을 파괴하는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 소식은 3월 11일 미 중부사령부에 의해 확인되었고 처음 열척에 대한 소식은 트럼프가 3월 10일 이란에 대한 첫 경고를 한 지 불과 13분 만에 직접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몇 시간 내에 비활성 기뢰부설 보트와 선박 열척을 완전히 파괴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복수가 즉각적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논의한 3번의 공격 중 첫 번째 소식을 미국이 접수하자마자 이미 방아쇠에 올려져 있던 손가락이 바로 당겨졌다고 추정합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기뢰 통제 계획이 순식간에 무너져 큰 고통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비활성 선박들은 곧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제 그 선박들은 모두 사라졌고 트럼프 발표 후 6척이 추가로 사라졌습니다. 이란이 최악이라 생각했다면 더 큰 시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은 기뢰 부설선 격침보다 훨씬 강하게 대응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행동하자 이란 해군의 함급 전체를 격침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애프터버너가 정리한 이란 해군 피해에 따른 것입니다. 그는 미 중앙사령부에서 공개한 영상을 공유하며 3월 10일 미국이 거의 매 시간마다 이란의 서로 다른 위치와 방향으로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대규모 보복 공습으로 파괴된 전력 중에는 이란 해군이 보유하고 있던 샤이드 솔레이마니급 초계함 대처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해당 함급 전체가 지도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이러한 공습을 통해 예측 불가능하고 역동적이며 단호한 모습을 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란 해군 대부분의 군함은 미국의 압도적 화력에 맞서 방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미국의 보복 공습으로 인해 충격을 받겠지만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란은 그 선택지들을 시도하려 할 것입니다. 계속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잠시 후에 그 선택지들이 무엇인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의 공습이 얼마나 대규모였는지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 공격 후 미국의 잔혹한 보복이 끝나자 그 규모를 보여주는 수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2월 말 에피퓨리 작전을 시작한 이후 5,500개가 넘는 표적을 타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중 60개 이상의 표적이 이란 군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5,500개 표적을 타격했다는 말이 5,500개의 폭탄과 미사일을 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용된 탄약의 양은 실제로 더 많을 것입니다. 특히 이란의 지하 벙커와 같은 강화된 표적의 경우에는 완전히 파괴되기 전에 여러 번 타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미국이 압도적인 양의 정밀 타격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중 수백 건의 타격은 이란 정권이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이후에 추가된 것입니다. 길의 부설함을 잃은 것만으로도 이란에겐 큰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거의 매시간 이란 전역을 타격하자 이란 정권은 민간 선박을 드론으로 공격할 때마다 미국이 이란 주요 군사 거점과 선박을 비롯해 미사일과 폭탄으로 타격할 수 있는 이란 내의 다른 모든 것들을 완전히 파괴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라는 말 그대로 미국은 원하는 대로 목표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이런 공격을 전혀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경계해야 할 것은 5,500개의 목표물을 타격하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탄약을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프레스턴 스튜어트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공격과 그에 대한 미국의 엄청난 보복을 분석하면서 이 점을 지적합니다. 그는 5,500개 목표물 타격이 하루 평균 500개로 장기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스튜어트는 하루 500회 타격률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공격이 모두 원거리 무기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에겐 토마호크 미사일이 아주 많아야 할 겁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우리에게 에테컴스와 장거리 손항 미사일이 많지 않아 가까운 미래에 매일 500회 공격을 계속하기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란 공습에서 유도 폭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그러한 작전 지속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새상산 사건에 대해 이란이 대가를 치르게 했더라도 이 수로의 갈등이 끝났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이 해협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이란이 유가를 배럴당 200달러까지 올리려는 전략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죠. 여기에는 실제로 위협이 존재합니다. 스트라우스 국제안보법센터가 지적했듯이 매일 약 1,700만 배럴의 석유가 이 한 해협을 통과하며 이는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30%에 해당합니다. 특히 걸프 지역은 파이프라인 선택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결국 페르시아만을 떠나는 석유의 88%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됩니다. 따라서 이란은 실제로 싸우지 않고는 해협 통과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문제는 이 싸움이 이란의 대형 군함이나 미국이 파괴한 기뢰의 부설선에서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대신 이란은 아까 잠깐 언급했던 또 다른 선택지인 고속공격정을 활용할 것입니다. 너남이 침몰하고 기뢰 부설 전략이 무용지물이 되더라도 이란은 여전히 목표물을 향해 빠르게 접근해 드론이나 로켓을 발사한 뒤 아무도 대응하기 전에 재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고속공격정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애프터버너는 이 점을 강조하면서 경우에 따라 이러한 고속정은 승무원이 탑승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합니다. 이란은 폭약을 실을 수 있고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소형 고속정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러시아 전함을 상대로 큰 효과를 거둔 해상 드론과 어느 정도 유사합니다. 미국이 기뢰 부설선을 제거하고 호르무즈 해협 전략의 새로운 단계로 전환하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고속정들은 실제로 영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트럼프의 보복을 실행했지만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은 상업 선박에 재개방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선조들이 자신들의 선박이 공격당할 가능성 없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고 믿을 만큼의 선박 운항량은 전혀 아닙니다. 3월 12일 마셜제도 국적의 세파시 비슈누호와 자피라 스위리호 두 척이 공격을 받아 앞선 세 차례 공격보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두 선박 모두 이라크 해안 근처에서 현지 시각으로 오전 1시 30분경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맞았고 두 선박 모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당국은 38명의 승무원을 구조했지만 이라크 언론에 따르면 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고속정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속적인 위협입니다. 이제 관건은 미국이 앞으로 이들을 어떻게 대처할지입니다. 스튜어트가 말했듯이 미국이 유도폭탄을 사용해 이란 본토에 대한 공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압력 대 압력의 게임이며 미국은 이란보다 훨씬 더 큰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또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들의 안전을 지킬 의무도 있습니다. 애프터버너가 공습으로 바뀌었으므로 이란 내 필요 없는 전투기를 배치해 달성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려면 전투기가 이렇게 상공에 떠 있어야 한다고 애프터버너는 미 중부사령부가 방금 공개한 전투기 사진을 보며 말합니다. 그는 F-22, F-18, F-35, F-16 등 전투기를 최대한 많이 띄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두바이에서 F-16, 이 샤이드 드론을 격추하는 영상을 예로 들어 그 효과를 설명합니다. 아마도 이 계획은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 전투기들이 끊임없이 출격하도록 유지하고 일부 급유기가 전투기들과 함께 이동하여 공중이나 해상에서 공격을 시도하는 어떤 것도 공격을 가하기 전에 격추시키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투기와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들이 이란이 사용하는 드론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노력에서 곧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홍해와 지중해에도 전례 없는 규모의 군함을 배치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헬리콥터 탑재함 2척, 프리기트함 8척, 프랑스의 기함인 항공모함 샤를드골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군함들은 미국 등 동맹국이 제공한 함정들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모든 일을 혼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지원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 보호가 크게 강화됩니다. 호위가 가능해집니다. 군함들은 전자전과 다양한 무기를 활용해 상선과 함께 항해하며 이란의 고속전과 기타 발사체를 격파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이 일은 이란이 미국과 전 세계에 가진 마지막 지렛대 대부분을 빼앗습니다. 이란의 계획이 석유 가격을 배럴당 200달러로 만드는 것이라면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도착하는 것이 그 대응책입니다. 더 많은 프랑스 함정에 도착하면서 미국은 본토 공중작전으로 이란 정권 압박에 계속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압박은 이란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란 외부에서 그 영향력을 가장 크게 느낄 사람 중 한 명은 블라디미르 푸틴입니다. 이란 정권 붕괴는 푸틴의 중동 야망을 끝낼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시고 에피퓨리 작전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